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배사업단 김승규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강연 목차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이 저희 최고의 도시 물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연하는 두 번째 초청 강연인데요. 지난 첫 번째 강연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드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좀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이 회손지 정비 사업의 시행자분들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회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물류 창고와 도시 물류에 대한 이해를 살짝 혼동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먼저 마련을 했고요. 약 15분에서 20분 외의 시간으로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뒤에 나오시는 두 전문 강사님에 비해서 뭐 이런 전문적인 강연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많이 긴장을 해서 얘기하는 도중에 울어버리지 않도록 힘내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끊어서 갈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971년도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죠.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전무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농사를 짓기 위한 시설인 동식물 관련된 시설이나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기 위한 주택만 짓는 용도, 그리고 편의시설을 건축하는 용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예전에 지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들을 둘러싸는 형태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도시는 지금 대도시를 넘어서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들이 다 돼버렸죠.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그리고 우리 부산, 수도권까지요. 만약에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걷어낼 수만 있다면 대박일 겁니다. 만약에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뭔가를 개발할 수 있다면 실제로 대도시에 개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대도시에 그냥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얘를 걷어낼 수가 없으니까, 없애주지 않으니까,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 사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 관련된 시설로밖에 허가가 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대부분의 사용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 원래의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훼손지를 정비할 필요를 느끼게 돼서 두 가지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인데요. 이거는 관계성을 띠는 거고 수용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해당하시는 훼손지 정비 사업, 이 부분은 다들 너무 잘 아실 테니까 빠르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훼손지 정비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7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됐죠. 이 7개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만이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최초에는 신청 마감일까지 단 한 건도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을 뜯어 고치면서 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밀집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1만 단위 이상을 만들어 와라. 30% 기부 체납하고 나면 물류 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훼손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절차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협의, 국토교통부 협의가 끝나고 나면은 30%는 내가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남은 70%의 부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완료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훼손지 정비 사업이 완수되게 됩니다.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린벨트에서 대규모 개발 행위를 말씀을 드릴 때 10,000단위 이상이 넘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요. 훼손지 정비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개정하고 뜯어고치고 그런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거를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이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준 사업인데요.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린벨트 50년 역사상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법률 요건상 불가능한 지역에다가 물류창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례적이고 파격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업을 지금 우리는 만나서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훼손지 정비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물류창고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우리 창고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사전에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창고나 창고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국계법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은 타법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물론 뭐 약 30개 이상의 법률을 따져가면서 여기가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할 거고요.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끝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취급하고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또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용도 지역과 지구, 용도 구역을 따져서 이 지역이 창고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창고로, 그리고 창고 시설로 등재가 가능한 곳이면은 창고 시설로 이렇게 건축물 대상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목은 당연히 창고 용지가 되겠죠. 물건을 쌓아놓거나 적지 않은 행위는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창고가 되는 건 아니죠. 그 건물을 전체 용도를 물건을 위해서 뭐 쓰는 용도로 쓴다면 창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이나 뭐 사무실 이런 데도 물건을 조금 부려놓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을 창고라고 하지는 않죠. 그럼 물류 창고는 뭐냐? 일반적인 창고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통을 위한 유통 기능을 포함을 하고요. 물류 처리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모두 포함이 돼서 실제로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거를 우리는 물류 창고라고 합니다. 적용되는 법규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지을 수 있는 곳도 다릅니다. 물류 단지 안에서만 이 물류 창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만 빼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를 걷어낼 수만 있다면 혹은 이 그린벨트 안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대도시 안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훼손지 정비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한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 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버스에서 중간에 내리지만 안 된다면요. 결국은 우리는 대도시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물류 창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경쟁자가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 많은 물류 단지들 중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 단지는 고작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뒤에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그냥 일반적인 물류 사업과
도시 물류 사업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제한이 돼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물류 창고를 짓는 건데 대도시에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 사업으로 짓는 창고는 도시 물류 창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창고 시설이나 아니면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은 유통업무 설비에 해당하는데요. 하고 싶다고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국한된 지역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계획관리 지역 같은 곳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지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교통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주변 민원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물류를 제대로 된 거를 건축하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극히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용적인 로스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타산이 안 나오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뭐 투자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면 인구 밀집 지역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준주거 지역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이 외의 지역에서는 법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조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도시지역 외에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우리는 나가서 이 물류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걸리죠. 여기를 벗어나서 가까운 지역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얘네가 있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나마 위치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용인, 이천, 여주. 실제로 이쪽에 물류터미널이나 허브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밀려난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여기 위로도 못 올라옵니다. 요즘 허가 나는 추세들을 보면은 점점 더 밀려나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먼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 있죠.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거리거든요. 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물류의 3대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격과 경쟁, 그리고 가격과 품질, 그리고 속도죠. 품질 경쟁은 예전부터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티몬이나 쿠팡 이런 1세대 소셜 커머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예전에는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을 해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면 판매자에게 전달이 돼서 판매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생산자가 직접 판매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커머스의 등장과 함께 또 중국에서 테무나 알리바바 같은 차이나 커머스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가격 경쟁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남아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죠. 속도. 그래서 이 업계의 대표주자, 지금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쿠팡은 1세대 소셜 커머스의 주역이기도 하면서 타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물류 캠프와 허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속도 경쟁은 결국 배송 시스템의 변화까지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전에는 내가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포장을 해서 택배를 보내고 택배 회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분류가 돼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거쳤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전에는 뭐 2, 3일 배송, 3, 4일 배송이 거의 기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갖춰진 물류센터에 물건을 미리 재놓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내일 배송 보장, 새벽 배송 보장, 당일 도착 보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과거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바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류센터가 용인에 있으면은 인천에서 용인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인천으로 가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런 절차가 최대한 간소화되기 때문에 경비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 속도가 과도하게 딜레이가 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들과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 시도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시 2022년 남양주 별내 기억하십니까? 어떤 기업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창고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만 창고로 받아놓고 물류 터미널로 이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떠안고 공사가 중지가 됐다가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할 수는 있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세계 네오 프로젝트가 바로 그러하죠. 서울에서 한 번, 구리에서 한 번, 바로 여기 하남에서 한 번, 3번 다 무산됐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제대로 된 도시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몰래 영업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운영을 한다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외죠. 우리는 애초에 그린벨트 안에 물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걸로 허가받은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그린벨트가 아무것도 못하는 애물단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린벨트에서 그냥 이제 뭐 근근히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그린벨트가 우리에게는 대도시 안에서 물류 창고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속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최적의 위치를 우리만 선점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남아있는 경쟁은 속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심지어 우리는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요. 많은 특혜를 받은 사업이니까요. 버스에서만 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히 퀵커머스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물론 속도겠죠. 30분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를 꿈의 배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회선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최대 개발 면적 제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에서 구분하는 도시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도 최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고작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7:3 비율만 맞춰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 면적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대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회선지 정비 사업인 겁니다. 대도시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대규모 건축을 해서 이런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 물류 사업이 우리 회선지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정립을 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대로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이어서 진행되는 저희 2차 강연, 도시물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연을 유심히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진행하실 저희 최동찬 대표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